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우 장자연 씨가 이른바 유력 인사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년 만입니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었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인 장 씨에 대한 술 접대와 성상납 강요는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수사를 권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적은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다만 장 씨에 대한 성폭행 피해 증거를 나중에라도 발견하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시효가 살아있는 2024년까지 기록을 보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제 검찰에 나왔지만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이 오늘 다시 소환합니다. 김 전 차관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가 됐습니다. 성폭행과 무고 혐의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삼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저녁 맥주 회동을 했는데 원칙적인 공감대는 이뤘지만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만간 다시 만나서 정상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공식 취임한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기존 내각의 총사퇴도 요청했습니다.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지역 전쟁을 중단시키는 게 1차적인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가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당했다고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2009년 3월입니다. 그로부터 10년 2개월이 지난 어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었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인 술 접대와 성상납 강요 등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를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난 1년여 동안 이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해온 진상조사단,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관련 인물들을 불러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부족한데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조사 단원들 사이의 의견도 많이 대립이 됐습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앞으로 재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기록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5년 뒤까지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권고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수사를 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관련 혐의 대부분도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진술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또 장 씨가 가해 남성들 이름을 적었다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작성되었는지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장 씨가 친필 문건에 남긴 술 접대 강요와 폭행, 협박 등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또 이 같은 정황이 있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이 소속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과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군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은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 씨 문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뒤 경찰과 검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증거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채택한 조사단 보고서에서는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한 주요 수사 기록들이 누락되거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자연 문건을 불로 태우는 과정을 모두 녹음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도 사라진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2009년 2월 8일 고 장자연 씨의 다이어리 내용입니다. 누가 날 아프게 한다고 이르고 싶다고 적혀 있습니다. 장 씨가 자주 쓴 것으로 알려진 다이어리에서 현재 수사 기록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다이어리에는
조선일보 회장 만남 등이 적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정작 수사 기록에는 어떤 내용도 사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건 다이어리만이 아닙니다. 장자연 문건 작성을 도운 매니저 유모 씨는 관련 문건들을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모두 태웠습니다. 문건 소각 당시 유 씨와 함께 있던 사람은 장 씨의 친오빠 장모 씨. 당시 장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녹음기를 가지고 갔는데 상황이 다 녹음되어 있으니 수사에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서에도 녹음기를 받아 보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 기록에는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장 씨는 장자연 문건의 내용 및 형식을 직접 써서 진술조서에 붙인다고 돼 있으나 역시 수사 기록엔 없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 당시엔 명단이 적혀 있는 한 장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최근 조사단과의 통화에서는 리스트 형식의 문건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규명할 결정적 단서들 상당수가 수사 기록에서 사라졌다고 봤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장 씨의 싸이월드 미니 홈피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계획은 세워놓고 실제 수사를 한 기록이 없었고 장 씨의 1년치 통화 내역 등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조사단 조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2009년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조선일보 측이 무마를 하기 위해서 경찰 고위층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또 조선일보가 당시 대책반을 만들어 장자연 사건에 대응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집무실로 찾아왔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 지난 8일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민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조선일보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9년 장자연 씨가 숨진 곳은 경기도 분당이었고 조 전 청장은 관할인 경기지방경찰청의 청장이었습니다. 조 전 청장은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모 씨가 찾아와 조선일보를 대표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라며 압박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조 전 청장이 진상조사단 면담에서도 이 같은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사위 관계자는 강일학 전 경찰청장과 다른 경찰 중간 간부에 대한 조사에서도 조선일보가 수사 압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조선일보가 경영기획실 차원에서 대책반을 만들어 사건에 대응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 씨가 조 전 청장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는 2016년 처벌시효가 끝나 수사 권고를 하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측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등 과거사위의 발표는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후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 16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소환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르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오늘 오후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이 부분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이 구속된 뒤 사흘 만에 이뤄진 지난 19일 첫 소환 조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전 차관이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 조사받겠다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차관은 구속된 다음 날에도 변호인과 상의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사기와 알선 수재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한 달 만입니다. 이번엔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윤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제출한 의료 기록 등이 증거가 됐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국회 개점 휴업 상태에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맥주회동,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5월 국회 소집 문제, 또 추경 처리 문제 등을 비공개로 논의를 했는데 예상대로 이 자리에서 곧바로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나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맥주잔을 들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도로 마련된 호프회동입니다. 회동 전 원내대표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제가 맥주 값을 내는 날인데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호흡가 아니라 호흡가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되고 허심탄회하게 모든 걸 다 풀어놓고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서 좋은 우리 희망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후 약 1시간 4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선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하고 서로의 입장 이런 정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거니까요.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하여간에 계속 좀 만나려는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남 그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다. 이번 만남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했던 코미디언이 실제로 당선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공식 취임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친러시아 반군과의 동부 지역 전쟁을 중단시키는 게 과제라고 했습니다. 의회 해산도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기존 내각의 총사퇴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코미디언 출신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현지 시간 20일 제6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취임사에서 제8대 의회를 해산한다면서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기존 내각의 총사퇴를 요청했습니다. 정례 총선은 10월로 예정돼 있는데 젤렌스키가 설립한 정당 국민의 종이 제1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는 또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해 우리의 1차적 과제는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바스에서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반군과 정부군 간 교전을 중단시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신임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에서 분리된 뒤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과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 반군 지원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과 이란 두 나라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이란이 전홍축 우라늄의 생산 속도를 4배로 높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핵 합의에서 허용하고 있는 농도 상한선은 지키면서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는 건데 이란이 핵 기술을 충분히 보유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현지 시간 20일 전홍축 우라늄 생산 속도를 4배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국가안보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나탄지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우라늄의 농도가 증가했거나 농축용 원심 분리기의 수나 종류를 바꾼 것은 아니라고 원자력청은 설명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의 핵심 과정인 원심 분리기 가동과 관련해 핵 합의의 제한 조건은 지켰다는 겁니다. 핵 합의엔 농축 우라늄의 농도는 3.67%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농도가 90% 이상이어야 하는데 3.67%의 농도는 경수로 연료봉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란은 농도 상한선은 유지하면서 300kg인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농축 속도를 올림으로써 미국에 우리가 핵기술을 충분히 보유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사실을 국제원자력기구에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위원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후보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을 교체해서 추천했다며 한국당도 한 명을 교체해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문 총장의 후임으로 2년 동안 검찰 조직을 이끌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현직 고검장급 간부 10여 명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종 후보군은 다음 달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덴마크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 부부가 어제 방한했습니다. 9번째로 우리나라를 찾은 프레데릭 왕세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뒤 이낙연 총리가 주최한 공식 만찬에 참석해 양국 교류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린 것도 아니었다면서 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름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삼성을 만드는 건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라고 말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모레 10대 이하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만납니다. 대상 그룹은 한진, CJ, 부영, 카카오 등인데요. 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을 설명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인 대화가 10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합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에서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KT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의 딸은 부정 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 조경용 석재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중국 광둥성에서 선적된 컨테이너 안에서 일개미 4마리가 발견됐는데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한 도로에서 광역버스가 3.5톤 화물차와 충돌한 뒤 비닐하우스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 두꺼비들이 본격적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알에서 나온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인근 숲으로 서식지를 옮기는 시기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뉴저지 공연을 끝으로 미국 스타디움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세계 도시에서의 6번 공연을 32만 관객이 즐겼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 장미축제가 중랑천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5km나 이어지는 장미터널의 모습인데요. 다음 달 2일까지 축제는 계속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미 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합니다. 계속 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자리로 보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 5명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이 오늘 내려집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앞서 변호인 이유를 들어서 검찰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도 조사에 불응했었는데요. 오늘 검찰이 다시 김 전 차관을 불러서 본격적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했다가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어제보다 3, 4도 정도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고요. 다만 강원 남부 산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23도, 전주와 광주 24도, 대구가 26도 예상되고요. 북한도 함흥이 최고 25도까지 오르는 등 우리나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요. 특히 모레 목요일부터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위가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새벽 경북 구미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공장 6곳이 불에 탔습니다. 화재가 난 바로 옆에 유독물질이 가득 쌓인 공장도 있었는데 다행히 재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불길이 맹렬하게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공장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경북 구미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의 뭐 한 4시, 5시 되니까 뭐 점점 더 커져요, 불이. 안에 불 붙으면 물이 들어가도 못 꺼. 바람이 강해 인근 공장 10곳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 중 4곳은 완전히 불에 탔고 2곳은 절반이 탔습니다. 공장 건물이 불에 타서 폐허로 변했는데 바로 옆 공장은 멀쩡합니다. 불이 옆으로 번지지 않도록 필사의 노력을 다한 건데 화학물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트레일러에 싣고 지게차로 나릅니다. 이 공장엔 불산 100톤과 질산 40톤 등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막고 있는 동안 환경청과 공장 직원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화학물질을 신속하게 옮겼습니다. 질산이 있었거든요. 산화성 물질이 또 유독 가스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혹시 열에 가면 안 돼서 그거부터 빨리 제꼈고요. 불길을 잡는데 4시간이나 걸렸고 13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지만 유독물질 유출을 막은 덕분에 더 큰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발견했는데 누군가 집으로 들어온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이곳 8층에서 가족 3명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건 현장입니다. 현관문 앞에는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 그리고 고등학생 딸이 한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 안엔 피가 묻은 흉기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아들은 자고 일어나 방문을 열어보니 가족이 모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현재까지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전날 밤 이 집에서 싸우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이 빚을 지고 있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시신부검을 의뢰하고 주변 이웃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지난주 부산에서 택시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7m 아래로 떨어져 승객 1명이 숨졌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 충장 고가교 위에서 승합차가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항만도로 위로 갑자기 차량이 떨어집니다. 6m 위에 있는 충장 고가교를 달리던 승합차입니다. 목격한 시민들이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다행인 게 떨어지기 전 앞에 관광버스가 한 대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레라가 한 대가 있었어요. 그 차들이 먼저 스므로 해가지고 2차 피해가 없었어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 반쯤입니다. 승합차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집으로 가던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자 52살 장모 씨는 숨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39살 구모 씨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뒷좌석에 탄 41살 김모 씨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떨어진 충격으로 차량은 뼈대만 덩그러니 남았을 뿐입니다. 사고 수습에 이 일대는 2시간가량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퇴근길이 막히면서 차량들이 인근 주유소로 들어와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바퀴가 남긴 흔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쫓아오는 거는 브레이크를 팍 치대면 진하게 나오거든요. 약간 조금 있는데 예. 경찰은 과속이나 난폭 운전, 차량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새롭게 만들어서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를 제한하고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한 겁니다. 당정청은 어제 회의에서 문 총장이 반대하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경찰개혁을 다루는 회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지 나흘 만에 열렸습니다. 여당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했습니다. 개혁안은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초점을 뒀습니다. 먼저 수사입니다.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새로 만들어 수사 대상과 범위를 비롯해 체포나 구속 등 강제 수사의 구체적인 지휘는 임기 3년의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또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이 정치에 관여하면 처벌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활동 범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대 선발 인원은 100명에서 절반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발했던 수사권 조정안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를 시작할 권한에 이어 끝낼 수 있는 권한까지 경찰에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에선 오히려 문 총장을 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임기가 강하다고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은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도 당정청은 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이 오랜 고민과 논의의 결과물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경찰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경찰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앨 만한 조치라며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보경찰을 아예 없애고 조직은 국가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누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경찰은 당정청 협의에서 나온 방안이 실현되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부작용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 행정을 맡는 경찰 지휘부가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최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무분별하게 정치 정보를 수집하던 관행에 대해 논란이 커졌지만 이 역시 법을 만들면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경찰과 달리 검찰은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당정청 발표 내용을 먼저 내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으라고 요구해왔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된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경찰은 아예 폐지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건 아니지만 당정청이 경찰 견제 방안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일단 내용을 분석한 뒤 대응할 방침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 등 경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고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도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발표된 경찰 개혁안. 그동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마련을 한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집권 초기부터 경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네. 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라든지 자치경찰에 관련된 논의는 계속되어 왔었고요. 또 국정과제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애초부터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만들어져 왔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행안위에 있는 여러 의원들과 당정청이 협의해서 내용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께서도 그 내용들을 만들 때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는 공수처나 이쪽 부분에 좀 많이 관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네. 직접적으로 내용을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이번 경찰 개혁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또는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다듬어 나가야 되겠지만요. 예. 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인터뷰도 저희가 리포트에서 네.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뿐만 아니라 뭐 경찰도 다 마찬가지고요. 두 기관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고 하던데 박 의원께서도 쓴소리 하셨다고요? 어떤 얘기들 하셨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던 검찰과 경찰의 그 합의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합의안에 담겨 있는 내용 또는 이번에 패스트 트랙에 지정됐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두 기관이 좀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침소봉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망각하고 자기네들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거나 논의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경찰 개혁안의 가장 핵심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로 나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경찰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 수사 경찰은 말 그대로 수사를 담당하는 건데 네.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원화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기관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 시도 또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여러 가지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위원회도 많은데 네. 너무 복잡하고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자치경찰제로 가고 동시에 이제 수사권을 조정하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 논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부 들어서만 해도 2년 이상 논의가 되어 왔고요. 그 이전에도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논의입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뭐 공감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일단 효율성 문제, 그리고 예산 문제입니다.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방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네. 그게 바로 이제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비도 마련하기가 어렵고 인력도 충원하기가 어려운 상황.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가만히 돼서 지금 국가직으로 네.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자치경찰제가 필요한가? 권한 다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효율성도 떨어질 텐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 서비스 또는 방제 서비스하고 치안 서비스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국가의 권능도 역시 굉장히 성격이 다른데요. 아시다시피 수사, 그것을 통한 형사적인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갖고 있는 강제력 중에 가장 강한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민주적으로 통제 가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고요. 집중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권화, 즉 자치경찰제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소방 서비스라든지 방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영역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산이나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자치경찰을 함에 있어서도 국가가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해서 지역별 격차가 없도록 만든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으로 저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 이런 목표도 있는 것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왜냐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치안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는 부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네. 그런 부분에 맞는 영역인데요. 각 지역마다 치안 수요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에 있어서도 각 지역마다 자주 일어나는 범죄 또는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춰서 치안 서비스, 범죄 예방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그것은 중앙에서 경찰 권력을 강하게 통제하는 것보다 각 지역에서 나눠서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만 해도 뭐 강남 쪽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강북 쪽에서 일어나는 범죄 종류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또 일원화해서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이제 치안 서비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의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입니다. 버닝썬 사건도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공감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 지역의 경찰과 업체 유착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역수사대가 나섰습니다만 결국에는 결론은 용두사미 형태로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찰로 수사권을 넘겼을 경우에 사실상 경찰이 통제가 안 되면서 경찰이 뭔가 부정과 부패를 했을 때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합의된 내용 그리고 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내용에 있어서는 뭐 수사권을 남용한다든지 수사를 부실하게 한다든지 또는 경찰이 범법 행위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경찰이 언제든지 해당 사건에서 검찰이 언제든지 해당 사건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을 배제하고 송치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꼭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동시에 같이 지정된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공수처의 경우에는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및 기소도 할 수 있고요. 물론 경무관급 이하의 경찰에 대해서 수사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 통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권위의 통제라든지 경찰위원회의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보조적인 장치들도 마련되기 때문에 경찰이 쉽게 유착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찰의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함께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함께 주는 부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희 그 당 쪽 인사들이 쓴소리를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합의됐던 내용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던 내용을 보면은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행위라든지 수사권을 남용하면 바로 송치를 받아서 경찰을 수사해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당연히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나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안 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건 기록을 받아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앞으로도 유지될 기소 독점권이라든지 또는 영장 청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그 수사권이나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검찰이 통제를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반발할 경우에 청와대가 아주 파격적인 검찰총장 카드를 꺼낼 것이다. 차기 검찰총장에 대해서 말이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혹시 관련해서 뭐 청와대 분위기 알고 계신 건 있습니까? 이제 실제로 지금 그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뭐 그것도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외에 내부의 지금 검찰의 분위기를 좀 보면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거나 하는 흐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주 파격적인 차기 검찰총장 카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검찰 인사는 이제 검찰 그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논리대로 그리고 절차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예. 네, 어제 마감이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발언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는 7월부터는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말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형량을 높여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최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부터 혐오 발언을 하면 형량을 높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혐오나 증오에서 저지른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이나 혐오, 증오감에 의한 범죄, 특정 집단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행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양형 기준에 혐오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형량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늘어납니다. 모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형량이 징역 8개월이지만 혐오나 증오 범죄일 경우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이 같은 기준을 만든 건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형위는 다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범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 별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이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이틀 연속으로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거 인멸과 관련한 윗선 지시 등을 부인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김태한 사장 소환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번 주 후반쯤에는 삼성 미래전략실 후속 조직을 맡고 있는 정현호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인 김태한 사장을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사장은 어제 증거인멸 지시와 관련해 실무자선에서 한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건 없다고도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룹 최고 경영진 차원의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보안선진화 TF 같은 이른바 그룹 컨트롤타워부터 다른 계열사 직원들까지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김 사장을 상대로 2015년 분식회계 의혹 당시의 전후 사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 등을 상대로 삼성에 유리하게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고의로 회계 기준을 바꾼 의혹을 함께 파악 중입니다. 검찰은 김 사장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팀장인 정현호 사장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소환할 방침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충남 서산의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가 새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지러움과 복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고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방치하다가 난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고 바로 신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노조 파업 중에 회사 측이 무리하게 설비를 가동하다 난 사고라고 노조 측은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붉은색 연기가 용암이 터지듯 솟구칩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반쯤 충남 서산의 한화토탈 대산 공장에서 유증기가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또 500명 넘는 주민과 노동자가 어지러움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났던 냄새보다는 지독하고 머리도 좀 띠하고 조금 있으니까 배도 아프고 막. 사고는 벙커유를 보관하는 저장 탱크에서 났습니다. 엿새 전 설비 고장으로 플라스틱의 원료인 스틸렌 모노머를 이 저장 탱크로 흘려보냈습니다. 스틸렌 모노머는 65도가 넘어가면 고체로 변하면서 열을 내뿜는데 압력이 올라가며 유증기가 2차례나 새나간 겁니다. 온도를 맞춰 관리해야 하지만 방치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한화토탈 측은 폭발 위험이 있어 탱크 내부에 온도를 낮춰주는 약품을 넣었는데 부피가 팽창하며 밖으로 뿜어져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기고 45분이 지나서야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 측이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설비를 가동하다 사고가 났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2년 전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 크레인 사고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6명이 목숨을 잃고 20여 명이 다쳤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수백 명도 사고의 아픈 기억으로 지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산재로 인정이 된 건 11명뿐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수직으로 떨어진 수십 톤의 크레인은 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1,600명 중 500여 명이 이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딱 와이어가 때리고 이제 쓰러지더라고요. 한 20살인가 21살로 되면 제 바로 뒤에서 이제 뭐랄까 그 전쟁 영화 그 나온 것처럼 이제 막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사고의 기억은 일상을 파고듭니다. 한 번씩 가슴이 철렁거리나 할까요? 서늘해지면서 이제 뭐 한 블럭 뭐 돌아서 간다든지. 내리고 있는 중간에 얘가 떨어져서 몸이 끼면 어떡하지? 마음에 깊이 패인 상처가 덧나 주변 사람들을 핥히었습니다. 냄비를 제가 뭐 집어 던지려는 거예요. 애한테는 안 맞았어요. 애 바로 이제 발끝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상처를 보듬는 건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직장에선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고 남자라면 그냥 훅 털고 이제 일어날 줄 알아야지. 치료를 포기하는 각서를 요구받았습니다. 일러주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 없다. 저거 아주 사인하고 딱 냈어요. 산재 담당 공무원의 반응도 차가웠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건 산재가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라고 하는데 너 해봐야 너만 손해다. 사고를 목격한 500여 명 중 트라우마로 산재를 인정받은 건 11명뿐입니다. 반면 회사와 조선소장 등 관리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7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런 사고나 또 재난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트라우마를 갖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에는 센터가 이미 있고요. 권역별 센터로는 오늘 경남 창녕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데요.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을 아직 한 명밖에 못 뽑았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소 준비가 한창이어야 할 사무실이 횡하니 비었습니다. 창문과 싱크대는 녹슨 상태로 남았습니다. 아예 지원자도 없고 채용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그냥 여기는 그냥 공사를 안 하기로. 포항 지진이나 진주 방화 사건 같은 큰 재난은 트라우마 환자도 양산합니다. 정부는 권역별로 대응할 거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처음으로 영남권역센터가 문을 엽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상담 경험을 갖춘 전문 요원은 단 한 명밖에 못 뽑았습니다. 채용 공고에 적힌 계약 기간은 올 연말까지. 내년에도 운영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올해 남은 7달치뿐입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지원할 리 없습니다. 트라우마 관리를 책임질 정신과 전문의 선발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아예 여기는 그럼 안 쓰는 공간이 돼요? 우선 그래서 뭐 그냥 문 닫아놓으려고. 지난해 서울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설치됐지만 전국의 재난 발생지를 모두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복지부는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5개 권역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 계획이지만 첫걸음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국가 채무는 40% 선을 지켜야 하는가? 정치권에서 국가 채무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채무를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되물으면서입니다.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나라 곳간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가 부도까지 거론하면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 선을 넘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 야당 대표 시절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40% 마지노선 발언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그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60% 대입니다, 이미. 이제 재정 건전성 파괴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밖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채무 비율이 110%가 넘는 데 비춰봤을 때 한국은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는 주장과 급속한 고령화와 복지 지출을 고려하면 오히려 채무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청와대는 2015년과 지금은 경제 상황이 크게 다르고 지금은 재정을 확대할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재정 건전성이 현 정부 들어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통계 수치도 공개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재정은 경제 상황에 맞춰 운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2015년 9월과 지금 경제 상황은 다르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같은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게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또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서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은 재정 안정성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재정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여당은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비교해 제시했습니다. 관리재정 수지가 2016년 GDP 대비 마이너스 1.4%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0.6%로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8.2%로 유지됐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총리를 했다는 분이 경제는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에
JTBC 이서준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한 인사가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담은 글을 공개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이었던 태블릿 PC를 빈총,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해자로 표현했습니다. 탄핵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천현식 씨는 16일 신동아에 2만 자가 넘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기고문에서 천 전 비서관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빈총으로 비유했습니다. 다수의 국가기밀 문건이 담겼던 태블릿 PC에 대해 총알 한 방 없는 총으로 이미 여러 사람을 죽여버렸다. 진짜 총인 줄 알고 다 까무러쳐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최순실과 공범관계가 인정된 박 전 대통령을 억울한 피해자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참모에게 최순실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니 당황스럽다. 이 정도로 배신당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인물을 알고 지낸 것만으로도 죄인이 돼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농단이 사실이 아니라면 천 씨가 주장하듯 빈총에 백기투항하는 식으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천 씨는 당시 청와대의 분위기를 계속 연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이 어제 저녁 맥주 회동을 하면서 일단 마주 앉기는 했지만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주말 5.18 기념식 때 이른바 독재자의 후예 논란이 불거진 이후로 갈등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어제 전북 새만금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14일째 장외투쟁을 이어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날선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역사인식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지난 토요일 5.18 기념사를 겨냥한 겁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사실상 독재자의 후예는 우리 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당 대변인도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악수 논란을 거듭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생트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어쩌다가 악수 한 번 못하고 지나간 것을 생트집 잡아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내려 혈안이 되어 있으니 참 못났다. 민주당은 황교안 나경원 투톱의 생떼 총량 불변의 법칙, 가래침 감성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5.18 기념식을 계기로 여야 갈등이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주식 정보를 주는 유사 투자 자문사에 돈을 내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은 50, 60대입니다. 이런 업체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감시와 처벌은 그런데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송지혜, 성화선 기자가 이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50대 자영업자 김모 씨는 지난달 한 주식 정보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회비는 첫 달 400만 원. 김 씨가 부담스러워하자 업체 측은 열흘만 투자해도 그만큼은 건질 것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업체는 카카오톡으로 추천 종목을 언제 살지, 팔지 알려줬습니다. 그대로 따랐지만 약속했던 수익은 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것도 너무 지지부진하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10원, 20원. 지금 저 혼자인 것만도 못하시피 지금. 김 씨가 항의하자 업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다른 유사 투자 자문사에 연회비 800만 원을 내고 가입한 이모 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회원님 혼자서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정회원분들과 함께 매집주로 다 같이 들어가시는 거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회비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추천주에 투자했지만 손실만 봤습니다. 40% 손실이 나는데 그게 1000주니까 400만 원이고 거기다 회비까지 하면 한 700 정도 소리예요. 이 씨가 항의하자 업체 측은 기다리면 수익이 날 것이라며 버티다 결국 회비 일부만 돌려줬습니다. 3년 전 청담동 주식부자 사기 사건이 나자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유사 투자 자문사는 그 사이 오히려 2배로 늘었습니다. 수백 %의 수익을 내주겠다. 돈을 못 벌면 회비를 돌려주겠다. 이런 과장, 거짓 광고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업체가 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체가 급증한 건 누구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처럼 적은 비용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도 한 배경입니다. 주요 표적은 노후 자금 마련이 급한 5, 60대입니다. 1년 새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도 약 4배로 늘었습니다.
이 중 절반을 넘는 59%가량이 50대 이상입니다. 상당수 업체들은 근거도 없는 수익률을 버젓이 내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시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속 책임이 여러 곳에 쪼개져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감시는 하지만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1:1 불법 상담은 경찰이 수사해야 하고 과장 광고는 공정위가 나서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업체들의 영업 무대가 유튜브로 옮겨가고 있지만 감시하는 곳은 없어 사각지대가 더 넓어졌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중국은 대기 질이 나아지고 있는데 미세먼지 책임을 왜 한국은 중국에 돌리느냐. 이게 바로 중국의 입장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제시한 중국의 관련 수치가 많은 부분 조작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산시성엔 대표적인 오염지역인 펀웨이 분지가 있습니다. 수도권 징진지와 함께 대기오염 지수가 높은 곳입니다. 산시성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이산화황 평균 농도가 30.2% 낮아졌다고 선전했습니다.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산시성 림펀시 공무원들이 2017년부터 18년 사이 53차례 걸쳐 대기오염 측정 데이터를 왜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작을 감추기 위해 폐쇄회로 TV 관리자들에게 뒷돈을 줬다고도 했습니다. 닝샤 자치구 스투이산 관리들은 대기오염 관측소 주변에 살수차로 물대포를 뿌리는 꼼수를 쓰다 적발됐습니다. 안우이성 보저우시 공무원과 기업들은 담합을 통해 대기오염 조사 당시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생태부의 공식 자료를 취재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관리들과 기업들이 창의적 수단을 통해 중앙정부의 감시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 초 한국의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 때문이 아니라며 중국 내 오염물질이 40% 이상 개선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오늘 아침 들어온 새 소식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일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라크 미국 대사관 인근에 로켓 포탄이 떨어지고 또 사우디 석유회사 송유관이 공격을 받은 사건 등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미국의 군사 대응을 촉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친 트럼프계 공화당의 중진 의원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중진 의원, 상원 의원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20일 최근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일련의 공격을 이란의 소행으로 규정하면서 이란의 위협이 실행으로 옮겨질 경우 미국도 군사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턴 보좌관의 보고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중남부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졌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기상청은 텍사스 펀핸들 지역과 오클라호마 시티 메트로폴리탄 등지에 토네이도 경보 중 가장 강력한 5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5단계 토네이도는 시속 120km 이상의 강풍과 지름 5cm 이상의 우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번 토네이도로 인해 가옥과 건물 50여 채가 부서졌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국에 입국을 할 때요, 대기 시간이 크게 줄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자동 입국 심사 제도가 적용이 돼서 대기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행 첫날 대한항공을 통해 입국한 한국인 300여 명은 20여 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다고 영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영국에 도착한 한국인 290여 명 역시 15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영국은 자국민과 유럽연합 회원국 주민에게만 자동 입국 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네, 끝으로 강원도 강릉 연곡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입니다. 불은 오늘 새벽 2시 13분쯤에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주택 내부 약 90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집안에 있던 75세 김모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토니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 한낮 폭은, 그리고 강원 산지 소나기인데요. 현재 출근길 다소 쌀쌀합니다. 오늘 일교차가 무척 크겠는데요.
기온은 빠르게 올라서 낮에는 25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하늘은 맑겠지만 강원 남부 산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유입됐죠. 좀 쌀쌀하다. 전기장판을 너무 일찍 넣었네. 후회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날씨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고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불편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기온이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지난 13개월 동안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조사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교수와 변호사들이 참여한 외부 단원 그리고 검사로 이루어진 내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단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사안을 놓고 이 외부 단원과 검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방 사장은 누구인가부터 관련 외압 의혹까지 거의 모든 쟁점에서 검사들은 당시 수사검사의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라 수사를 하다 보니 부족했던 것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에 공개된 장자연 문건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외부 단원들은 당시 검사가 장 씨에게 2008년 9월 잠자리 요구를 했다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능성이 높은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수사 미진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조사단 내 검사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2008년 9월 장자연이 실제 방용훈 사장을 만났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방 사장을 방용훈 사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방정우 전 TV조선 대표와 장자연 씨가 개인적으로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의견은 대립됐습니다. 외부 단원들은 방 전 대표와 장 씨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내부 단원인 검사들은 두 사람이 만난 시기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조선일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장 씨와 방 전 대표 간의 통화 내역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단 판단에 검사들은 누가 어떤 번호를 어떻게 뺐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디지털 압수물을 누락한 배경에 대해서도 내부 검사들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을 조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를 제외한 모든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의혹이었던 성폭행 의혹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문건의 진상규명에도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진상조사가 검찰의 재수사 권고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의 재수사를 권고하고 끝났습니다. 네. 이 장자연 문건 관련된 조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좀 봐야 되는데요. 우선 법무부가 검찰의 과거 인권 유린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대검의 진상조사단이 이제 실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법무부 장관이 결국 검찰을 통해서 재수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복잡하고 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명이 투입돼서 조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만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건들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의혹들이 일부는 또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이게 범죄인지 여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구체적인 의혹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일단 약물에 의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네. 왜 이 진상규명이 어렵다는 겁니까? 증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특히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의혹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다 완성됐지만 특수강간, 뭐 이런 강간치상 이런 경우는 만약 증거만 나온다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권고도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주목됐던 것이 이제
증언자를 자청한 그 윤지호 씨의 진술이었는데요. 당시 술에 약을 탔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인사물성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윤지호 씨의 그런 진술 또한 주장을 넘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진상조사단의 어떤 그 조사 결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지 못할 정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네, 장자연 리스트 문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판단이 조금 달랐다고요? 어떤 것들이 달랐습니까?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우선 장자연 씨가 생전에 여러 가지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 장자연 문건,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라는 그런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부 과장은 있을지 몰라도. 반면 성접대 리스트는 또 다른 차원인데요. 이 부분은 직접 봤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윤지호 씨를 제외한 다른 그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 내가 보았다라는 말을 했지만 나중에 또 다 번복을 했습니다. 네. 게다가 유족, 특히 친오빠도 처음에는 이런 명단이 적혀있던 문서가 한 장 있었다고 했다가 최근에 전화통화에서는 또 리스트 형식은 아니었다, 없었다라고 또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성접대 리스트의 존재, 또 만약 존재한다면 그 성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밝혀내지 못한 것이죠. 네, 술접대 행위, 폭행, 협박 등의 피해 사례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결국에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 건의 여러 가지 그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밝혀진 거는 많지 않아요. 네. 특히 일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또 다 공소시효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따라서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밝혀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런 부분들이 범죄, 즉 처벌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권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결국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번 그 진상조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요. 그로 인해서 어제 그 나온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놀라고 또 그런 부분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피해는 분명히 있었지만 가해자는 밝히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게다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행위가 있었고 또한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처벌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즉 어떠한 행위가 있었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부와 지금 단계에서 상당한 10년이 지난 지금 단계에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완전히 법적으로 다른 의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조사를 하려고 해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상태, 기존에 있는 진술이나 증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번 결과에 불가피한 여러 가지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것이 수사가 아니에요. 진상 조사를 한 다음에 수사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수사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네. 따라서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영장을 발부받아서 계좌 기록들을 들춰본다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와서 입을 열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번 진상조사의 어떤 그 내재적인 그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많은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미궁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사 기록을 2024년까지 보관하라, 이렇게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오게 된다면 수사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공소시효가 긴 범죄가 특수강간, 강간치상 등이거든요. 물론 이번 조사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언제든 증거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는 수사 권고했거든요. 네. 그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뭔가 또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 일단 자료들을 보관하라고 지금 한 것이고요.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형사적인 그런 처벌 여부와 또 별개로 꼭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과거사위원장 대행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록 오랜 시일이 지나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을 형벌에 처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들의 양심에 의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혹시 뭐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따라서 새로운 그 처벌 가능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시청자분들, 국민들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두어야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신락 같은 희망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수사의 불씨는 결코 꺼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혐의들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부인을 통해 내연녀 권모 씨를 간통죄로 무고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의뢰했던 과거사위원회는 윤 씨와 무고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박 변호사는 윤 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챙겨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시절에는 윤 씨 사건의 수사를 맡아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윤중천 씨의 주요 혐의 중 하나는 내연녀 권모 씨를 무고한 혐의입니다. 과거 윤 씨가 부인 김모 씨를 통해 권 씨를 협박하기 위해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윤 씨의 최측근 법조인으로 알려진 박모 변호사가 부인 김 씨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2012년 윤중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될 당시 윤 씨가 가장 먼저 전화를 한 인물도 박 변호사. 박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 춘천지검장 시절 해당 지검의 차장검사로 일했습니다. 옛날에 좀 알긴 알지만 모른 척한 것도 아니고 같은 사건 그 선임을 해 조사했죠. 2013년 경찰 수사에서도 박 변호사와 윤중천 씨의 수상한 관계가 포착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윤 씨의 내연녀는 경찰 조사에서 윤 씨가 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후 수사에서도 박 변호사가 윤 씨 측근 최모 씨의 민사 사건을 맡은 후 윤중천 씨 딸의 계좌로 수백만 원을 입금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수사 당시 윤 씨가 형제 같은 변호사가 있다며 박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수사하느라 시간이 부족해 박 변호사 관련 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검찰에 모두 넘겼다고 말합니다. 박 변호사는 윤 씨의 횡령 혐의가 제기됐던 2011년 한방천하 사기 분양 사건에서도 법률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활성시켜가지고 다달이 월세를 주겠다. 전부 이것 때문에 병들어 돌아가시고 집안 다 파탄 났고요. 대질 조사를 받던 윤 씨는 한상대 당시 중앙지검장에게 진정서를 냈는데 이 과정을 도운 것도 박 변호사로 파악됩니다. 이후 윤 씨 뜻대로 수사관이 검사로 교체됐고 검찰은 윤 씨의 죄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엔 윤 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직접 무혐의 처분한 적도 있습니다. 처벌은 처벌이고 아니면 무죄는 무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합의를 종용하더라고. 그때 내가 아무리 법률지식이 없어도 야 이거는 분명히 이거 뭐가 있다. 앞서 윤 씨의 무고 혐의 수사를 의뢰한 검찰 과거사위는 박 변호사가 이 과정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대학 졸업식에서 졸업생 약 400명의 학자금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4천만 달러, 우리 돈 478억 원 정도입니다. 조건은 재능을 사회에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모어하우스 대학입니다. 마틴 루서 킹 목사 등 흑인 인재들이 졸업한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축사로 나선 로버트 F. 스미스가 연단에 섰습니다. And my family is making a grant to eliminate their student loans.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환호했습니다. CNN은 학자금 대출을 빌린 졸업생은 396명, 액수는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78억 원가량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미스는 대신 재능을 사회를 위해 쓰라고 강조했습니다. I know my class will make sure they pay this forward. We are enough to ensure we have all the opportunities of the American dream. 스미스는 투자회사 최고 경영자로 자선 사업가로도 활동해왔습니다. 경제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자산은 50억 달러, 약 6조 원으로 미국 흑인 억만장자 중 한 명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스미스가 대학 측에도 기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중국 남부 광시자치구에서 술집의 지붕이 무너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어제 새벽 술집의 거대한 철골 지붕이 갑자기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미처 대피할 새도 없이 잔에 깔렸는데요.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87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9명은 위중한 상태인데요. 당국은 아직 4명이 잔해 속에 깔려 있는 걸로 보고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브라질 북부의 한 술집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무장괴한 7명이 술집에 들이닥쳐 총기를 난사한 건데요. 지금까지 1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의 신원과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국이 도주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맨손으로 에펠탑을 기어오르는 남성이 발견돼 한동안 방문객들의 입장이 중단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한 남성이 사다리를 타듯 에펠탑 외부를 기어오릅니다. 안전장구는 보이지 않는데요. 남성이 발견된 뒤 탑 안에 있던 관광객들은 밖으로 내보내졌고 다른 방문객들의 접근도 차단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와 등산 전문가가 남성을 안전하게 지상으로 유도했는데요. 곧바로 체포된 남성은 무슨 이유로 에펠탑을 올랐는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허난성입니다. 10m 깊이의 우물 안에 4살 여자아이가 빠져 있는데요. 엄마와 나들이를 갔다가 실수로 우물에 빠진 겁니다.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우물의 폭이 너무 좁아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이때 아이의 엄마가 나섰습니다. 겁먹은 아이를 달래며 구조대가 던진 끈을 꽉 잡으라고 일러준 건데요. 결국 아이는 폴로 끈에 매달린 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구조대는 아이 엄마의 침착한 대응 덕에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일촉즉발의 미국과 이란 상황. 이란은 자국이 가지고 있는 핵기술에 대해서 미국에 메시지를 보냈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란의 소행이라면서 군사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경고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과 키어사지 대형 상륙함이 나란히 아라비아 해상을 항해합니다. 22 해병 원정대가 승선한 가운데 벌인 합동훈련 영상을 미 해군이 공개했습니다. 해군은 상륙전 공대공 훈련 등 상세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란 앞바다에서 벌인 무력 시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No, I don't want to fight. But you do have situations like Iran. You can't let them have nuclear weapons. You just can't let that happen. 로켓 공격 3시간 뒤 트윗에선 이란이 싸우려 든다면 그것은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도 연일 대미 위협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란 단거리 미사일은 쉽게 페르시아만의 군함을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후세인 살라미 사령관은 이란은 전쟁을 추구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레인이 이란 이라크에서 자국민 철수령을 내리고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이라크 바스라 유전에서 직원들을 철수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작은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오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란과는 전면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미국, 또 중국과도 무역 협상, 또 기술 패권 다툼 등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보통신 기업들은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정부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반미 선전전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은 신경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CCTV가 한국 전쟁 당시 후방 철도 부대를 다룬 영화 철도 호위병을 긴급 편성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중공 인민해방군을 그린 영웅 아녀를 시작으로 장진호 전투 다큐멘터리 등 5번째 긴급 편성입니다.
인민일보는 7일 연속으로 반미 칼럼을 실었습니다. 중국의 합의 파기, 기술 절도 등 미국의 주장을 강도 같은 논리라는 극한 용어로 반박했습니다. 1963년 중소 논쟁 당시 9차례 연재했던 기록을 깰 기세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장시성의 히토리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일본을 굴복시켰던 보복카드를 쓸 수 있다는 엄포 성격입니다. 미국도 강공으로 맞섰습니다. 상무부가 화웨이를 제재 기업 리스트에 올린 뒤 주요 기업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텔, 퀄컴 등이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구글도 화웨이의 핵심 소프트웨어 공급을 중단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등 무역 전쟁 여파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애국주의 열풍도 고조되면서 미중 대결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또 논란이 됐지만 일본에서는 고령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한 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87세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서 아내와 어린 딸을 잃은 남성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운전을 하지 말아달라는 눈물의 호소를 했었는데요. 경찰에 출석한 이 운전자의 상태가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팡이 2개를 짚고 겨우 걸음을 옮기는 87살 남성입니다. 14cm 높이의 경사를 혼자 내려오지 못해 주변에 부축을 받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달 도쿄 도심 이케부쿠로에서 30대 여성과 3살짜리 딸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시민들은 경찰에 출석한 운전자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런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냐며 놀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운전자가 지난해 가을 넘어진 뒤로 지팡이를 짚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사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발급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次の免許更新の時で返納っていうことでいいんじゃない? 졸업 운전 여행을 떠나는 아버지와 운전 졸업을 축하해주는 가족들입니다. 올 초 한 회사가 제작한 이 동영상은 안전한 고령 운전은 본인의 의지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선 면허를 반납하면 원하는 시간에 버스를 집 앞으로 보내주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2부 광주FC가 1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광주는 어제 열린 서울 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김정환, 윌리안, 여름의 연속골로 쿠티뉴가 한 골을 만회한 이랜드를 3대1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광주는 올 시즌 개막 이후 12경기에서 7승 5무의 성적으로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임다솔 선수가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잇따라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임다솔은 경북 김천 실내 스포츠 수영장에서 열린 2019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여자 배영 200m 결승에서 2분 9초 49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배영 200m 한국 기록을 0.28초 앞당긴 임다솔은 이틀 전 100m 결승에서도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올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출전권도 따냈습니다. 프로농구 자유계약 선수 김종규가 역대 최고 몸값을 돌파하며 원주 DB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김종규는 프로농구 사상 최고액인 12억 7,900만 원 조건으로 5년간 DB에서 뛰게 됐습니다. 2013년에 프로로 데뷔한 김종규는 207cm 높이의 운동 능력을 겸비해 리그를 대표하는 센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아 동기들보다 자유계약 진출이 빨라졌습니다. 아침까지 쌀쌀했다가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동안 기온은 빠르게 올라서 어제보다 3, 4도 정도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고요. 다만 강원 남부 산지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23도, 전주와 광주 24도, 대구는 26도 예상되고요. 북한도 함흥이 최고 25도까지 오르는 등 우리나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요. 특히 모레 목요일부터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위가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우 장자연 씨가 이른바 유력 인사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0년 만입니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일보 측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었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핵심 의혹인 장 씨에 대한 술 접대와 성상납 강요는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수사를 권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후 검찰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고 나와서도 조사를 거부했던 김학의 전 차관이 오늘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성폭행과 무고 혐의가 추가돼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맥주 회동을 했습니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르면 오늘 다시 만나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안종범 전 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오늘 오전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의 구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